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우리 승객분들을 대신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 우리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자꾸자꾸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3,400을 넘어섰는데 3,500까지 갈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정책이 먼저 쏘아 올렸던 우리 불장,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코스피 상승하려면 추가 동력이 어디서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쉽게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코스피 3,500을 넘어서요, 5,000 시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5,000 시대를 분명히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떤 건지는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FOMC,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고, 얘는 지금 미국의 금리 결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지금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림 하나 보시죠. 자,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MC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화영 MC. 네. 저기 계신 골키퍼가 성함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경제방송 앵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님이 지금 골을 막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잡아야 될 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물가라는 애와 고용이라는 애를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용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가게도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 내가 똑같은 200만 원을 벌었을 때 물가가 너무 오르면 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애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연준은, 특히 파월 의장은 저기에서 골키퍼 역할을 하면서 물가와 고용의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를 가늠해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원래 물가였습니다. 물가였어요. 자, 물가였는데 이제는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용을 더 눈여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조금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라는 애를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까지 물가가 잡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물가에 관련된 그 의구심이 계속해서 일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요건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고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파월 의장은 최근에 상당히 어떤 분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화영 MC. 네. 그분이 누구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실을 발견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축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영 MC. 네. 자, 왼쪽이 물가고요. 오른쪽이 고용입니다. 만약에 왼쪽 선수가 손흥민 선수예요. 네. 오른쪽은 서성민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으시겠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잘하는 선수니까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물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고용이다 보니까 고용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물가는 어느 정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죠.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정말 잘 말을 해줬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세법도 중요합니다만 상법 개정안이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회사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회사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주주입니다. 주주. 자, 회사 입장과 주주의 입장, 누구의 입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회사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회사의 주인된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주주의 권한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법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요건 완화 기준도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은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가진 양은 일정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제 지분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주주의 권한 확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가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이 된다. 이 부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시면 증시의 우호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5조 이상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참고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승객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MC께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정말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물가 고용의 관계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자, 최근 8만전자 35만 닉스 시대 들어보셨을까요? 반도체 투탑이 시장을 불장으로 이끌었죠.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다 보니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도체가 원래는요,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리 기판이라는 것도 있고 어려워요, 단어가. MLCC라는 것도 있던데 뭘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캡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유리 기판은 뭐고요? MLCC는 대체 어떤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만 딱 뽑아서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너무 편안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잘 필기를 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훈풍이 어디까지 갈 건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원래는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 수요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의 수혜주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같이 쓰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관련된 관심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얘기는 요새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담처럼 요새 회사에 있는 소시성을 가진 부장님들이 상당히 바빠졌다. 계속 불러대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훈풍이 그 소부장을 넘어서 다른 어떤 데까지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열풍이 일다 보면 그 반도체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시된다라는 거, 그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TV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아무거나 가서 뜯어보세요. 지금 전자기기를 뜯어봅니다. 그럼 초록색 판이 나오거든요. 그게 기판입니다. 지금 정말 뜯으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원래 쓰던 PCB 기판이었어요. 근데 그거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까끌까끌합니다. 만져보시면 되게 손을 베일 정도로 까끌까끌해요. 그리고 그 표면이 거칠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열을 가하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요만하게 만들어야지 뭐 요만하게 TV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능이 점점 추가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좀 더 미세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미세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예전의 기판은요 너무 까끌까끌하니까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에다가 그려봤더니 잘 그려지네. 그래서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좀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유리기판이고요. 열에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도체의 신기술에 관련돼서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살펴볼 테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그 붕어빵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MLCC예요. 자, 이화영 MC. 네. MLCC의 C가 뭘까요? 어려운데요. 저도 주식 공부를 좀 했지만 MLCC는 처음 들어보기도 제가 하고요. 예. 힌트를 드릴게요. 네. 1번 컨덴서, 2번 커플. 1번 컨덴서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MLCC 하면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하는데, 오. 우리가 컨덴서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전기를 저장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 성질 자체가 반만 도체예요. 그래서 언제는 전류가 흘렸다가 언제는 전류가 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TV가 꺼지듯이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계속 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전류를 저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컨덴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성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컨덴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에는 대략 몇천 개 정도 들어가지만 자동차, 전기차에는 15,000개, 2만 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훨씬 더 큰 MLC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의 댐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런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얘는 정말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S땡땡이라는 그러한 친구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뭐 활주로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뭐 차트에 관련해서는 교육 시간에 계속 얘기를 드릴 거니까 저 차트 처음 보는데 뭔가 화려하다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의 재방송입니다. 지금 라임하는 거 아니고요. 제 방송의 재방송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LCC의 대장격이다 할 수 있는 삼땡전기라고 하는데, 뭐 삼땡전기라고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삼양전기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단 차트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활주로 기법의 핵심 사항, 활주로 기준선을 대량의 거래량, 뚱뚱이 캔들, 뚱뚱이 양봉 캔들을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 연료를 싣고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영 MC.
도움이 네. 되셨나요? 네,